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당정회의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당 내용 수습을 위한 당직 개편 카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 교수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후속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사안 모두 여론의 비판이 많은 사안인데 과연 어떤 대안이 나올지 먼저 이상곤 교수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3.8 전당대회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선 후에 첫 고위 당정 회의가 되는데요. 게다가 또 이제 마침 또 한일 관계 해법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일 선동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아주 핫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일 관계 문제는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께서 직접 방일을 해서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일 관계 정상화 해법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논의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 그 정상회담 이후에 야권에서 이 반대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 부분이 반대가 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들 또 마련이 돼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일본의 사죄와 반성 그다음에 또 피고 기업들의 배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반대 여론에 이렇게 부닥치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원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피고 기업의 배상 문제, 배상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서라. 일본 뭐 신문들 보면은 그 이념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후속 대책 찬찬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주 69시간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이제 나름 노동개혁의 해법으로 제시가 됐던 건데 이게 과로한 노동으로 이제 오히려 변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이 부분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잘 좀 이번에 오늘 대안들이 마련돼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렸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비판이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사과와 배상은 없고 일본의 요구만이 관철되는 회담을 하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 69시간과 노동시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서 과로사를 조정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 여론이 아주 고착화돼 있고 국민 여론의 평가가 다 끝난 사안입니다. 아무리 대안을 내놔봤자 이것은 평가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 사면 초과에 계속 몰릴 것이고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 하향 조정 상태가 고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도 대일 외교 비판 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했죠. 그런데 여당이 이를 반일 정서에 기댄 트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면 하실수록 민심과 괴리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들을 보면 세대 통합이 어렵다는 세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과의 회담과의 관련된 국민적 여론이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그를 저렇게 쉽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구에만 다 부응하고 지소미아는 완전히 이렇게 다 일본 뜻대로 해주면서 왜 화이트리스트는 당장 바로 해제되지 않는 건가, 복귀되지 않는 건가, 이런 문제들, 독도 문제들과 관련돼서 아무 얘기도 없다고 하지만 아니 얘기도 논의될 수 있었지 않았냐를 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깜깜이 회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호 그 차장이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일본과 한국은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 아니 외교에서 회담에서 주고받는 것이 없는 회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니, 일방적으로 지금 조공외교라고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만 들어주고 온 외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심 위반은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가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만 좀 말씀드리면 다른 것들은 다 많이 논의됐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개요대 강연과 관련돼서는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다,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멸시론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얘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정말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를 정당화한 논리를 만든 사람이 설립한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합당한 일이었을 것이요? 네. 그것은 바로 한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적인 이 민심 위반 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야당 쪽 입장은 들어봤는데 이게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반일만 가지고 반일로 뭐 어떤 여하튼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5년 내내 한일 관계 방치해 놨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 방치해 놨던 한일 관계를 이번에 정상화하는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장외 집회에서도 뭐 그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떤 때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정당인가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태도들과 그런 발언들을 내보내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민주당이 왜 종잡을 수 없는 정당이냐면 2012년 제가 청와대에 있을 제가 몸담았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 이야기인데요. 예.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을 해요. 독도를 방문을 해서 과거사를 두고 일왕 보고 이제 사과를 요구를 하면은 그때 민주당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왜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당시에 추미애고 당시에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5년 내내 한일 관계를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상화해서 한일 정상회담 처음으로 해가지고 12년 만에 해서 돌아오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들이 굴욕 외교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심지어는 항복식이고 숭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온갖 트집을 잡아가면서 하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참 하여튼 섭섭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옛날에 과거에 일본 문화 개방했던 김대중 대통령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보고도 그러면 이완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안 있는 비판들을 계속 좀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라고 하면 대안 있는 비판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 호응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호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새로운 저희가 한일 잠시만요. 관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두 다 동의할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또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선언 98년에 있었던 그 선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본의 통렬한 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예. 한일 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부의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 전해드리고 다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그리고 비행 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도발한 겁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님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관련돼서 계속 곡해된 말씀을 계속 하시길래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았고요. 예. 이번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따지면 현금 주고 어음을 받아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줘야 될 것은 확실하게 주고 다음에 받을 것은 다음에 차곡차곡 받겠다 이렇게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이게 정당화되려면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한일 관계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국민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셨습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일본 국민들에게는 설명하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회에게 아니면 대한민국 어느 주체에게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도 없고 일본에만 현금을 주고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이 그래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조공 외교 그리고 구력 외교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뜻을 분명히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일 선동이다, 뭐 굴종 외교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각의 당 내부 상황도 좀 우려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국민의힘은 지금 신임 지도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컨벤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을 넘어섰던 지지율이 하락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렇게 큰 컨벤션 효과는 원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많이 묻혔었고 일단은 3.8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김기현 체제가 탄생을 했는데 탄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야권에서의 반일 그 감정 선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인 조금 리스크들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4%가 내려앉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랐느냐 그런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 4%가 내려가서 34%였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1% 고작 1% 올라서 33% 보였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 이제 국민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전국 현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동안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연포탕이라든지 탕평이라든지 그런 개혁 방안들도 줄기차게 이제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 비주류들하고의 소통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와의 당정 일체라는 부분들도 확고하게 해서 예.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국회를 169석으로 장악을 해서 집권 야당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떨어내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정이 일체가 돼가지고 나름 대통령 정책을 이번에 한일 관계 이 정상화 부분도 대통령의 얼굴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간판이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런 지지율 부분도
그렇게 다 반영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는데 이 당 상황을 걱정하는 건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과 검찰만 외치는 당의 메시지가 너무 획일적이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전략의 부재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민생 관련된 어떤 해법을 내놓고 그래서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손뼉이 마주쳐야 되죠. 여야가 함께 만나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예. 여야가 좀 만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첫 만남이 당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다만 저는 그 민생과 관련돼서는 제1자적인 책임은 여야가 함께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생각들을 보면 여당이 먼저 좀 선제에 서는 모습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1호 지시를 보면 종북 좌파, 종북 척결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게 1호 지시라고 합니다. 그 상징성을 보더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민생의 당대표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텐데 시작부터 종북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많이 낙담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계속 민생과 관련된 얘기, 난방비 폭탄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지체시키면서 시간만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여당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당 민주당 비명계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어떤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활로 내지는 또 그 나름대로 민주당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고민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당 대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다면 문제 의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이제 반일 선동을 할 기회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방탄 부분에 주력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속으로는 제가 발빠르게 당권 유지를 위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당헌 80조 삭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공천권을 위해 가지고 개딸들 여론조사를 뭐 어떻게 공천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 혁신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저는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발맞춰서 비명계들은 저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명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죽어도 당권을 안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 그러면 결국 내년 총선을 갈 거냐. 수도권의 비명계들은 내년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고 하면 저는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추후에 제출되는 이번에 대장동과 성남FC 말고 성남FC는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다시 제기가 되는 체포동의안에는 비명계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않으면 비명계는 활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런 갈등 상황, 내용 수습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당직 개편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당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 출범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당내 화합과 단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그 핵심은 당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단결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 당내 여론의 향배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하실 텐데 이종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에 대해서 당내 여러 분파들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정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 개진과 그게 당내 수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당의 모습들을 일신하고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그냥 무작정 당 대표부터 먼저 쫓아냈던 정당의 모습에 국민의힘의 모습에 작년 1년 가까이 보셨을 텐데 그런 모습과 야당이지만 질서 있게 잘 수습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잘 대비되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박지원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서 이 비명계는 이재명 사퇴론의 주장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박 전 의원이 이런 말을 전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박지원 대표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똘똘 뭉쳐서 싸울 때다. 그 싸울 때 당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당내의 거의 모든 분들의 주류의 생각이다. 이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대안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집권 여당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정부 야당이 제1야당이 열심히 싸워야 될 때 제1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그렇게 많은 그 검찰 포갑의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보면 30% 후반으로 2위인 한동훈 장관과 거의 20%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한 상황들을 더 감안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더욱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말 싸워야 될 때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전달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신임 지도부 사이에서 좀 잇따른 극우 발언으로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였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차기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전에 지난번 총선 때도 이 막말 파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된통 아주 당한 그런 그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좀 그런 그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끝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직접 그 헌법 정신 수록이라든지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그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또 이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불필요한 논란만 자꾸 일으키는 거다. 그것도 또 이제 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이런 논란들을 불러 일으키니까 이제 그런데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북을 탈북을 해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5년도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 그냥 국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국내에서 과연 4.3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또 4.3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태영호 의원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의 의지들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찬찬히 봐가면서 발언들을 해주는 그런 신중함이 좀 있어야 된다. 내년 총선이라는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된단 말이죠. 이 중요한 시기에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자꾸 실언을 하고 망언을 해서 또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총선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원내대표 진영 꾸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후보군으로는 수도권 김학용, 윤상현 의원 그리고 영남권의 윤재옥, 박대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인데 확장성에 좀 방점을 찍을지 아니면 이 단일 대우 지도부를 완성할지 의원들의 선택 어디로 쏠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3.8 전당대회 때하고는 달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분이 이제 PK 출신의 김기현 대표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다 뽑는 선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PK 당대표니까 아무래도 다른 수도권 출신 당대표, 원내대표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겠나. 그래야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원내에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표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 보면 수도권 출신 뭐 윤상현이라든지 김학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영남권 후보들은 좀 손해를 보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